조금 더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윤준아 여기 뒤로 와줄래?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암기에서 응용의 순서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냥 내용 이해 없이 그냥 무작정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먼저 개념들을 먼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문제 이거 조금 안 풀어도 괜찮아요 라고 했었던 과목들이 있었는데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좀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제 문과를 나왔지만 이과에서 전교권에서 들었던 친구들의 이제 말을 조금 따와서 얘기를 하자면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조금 더 많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목은 정리 노트를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인 과목인데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정말 수학처럼 문제를 많이 풀고 암기보다는 여러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변형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그게 조금 더 중요한 과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생명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암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응용, 문제풀이, 변형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탐구 과목 문제 풀 때 많은 친구들이 놓치는 게 문제의 선지나 보기 같은 거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답을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1번은 이해가 돼. 그래서 이거 답인 거 이해됐어. 근데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만약에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선지가 있으면은 그것도 같은 공부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연습을 하려고 푸는 거지 맞추려고 푸는 거 아니거든요. 맞추는 거는 시험 때만 맞추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내가 문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탐구 과목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교과서는 필수인가요? 네, 탐구 과목은 정리 노트나 이 암기 할 때 교과서를 많이 보는 게 좋고 그리고 시험 전에 한번 넘겨가면서 훑어보고 교과서를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체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재료로 이제 프린트를 주신다 하더라도 교과서는 한번 꼭 정독을 시험 전에, 바로 시험 직전에 부재료랑 그 프린트물이랑 교과서는 한번 꼭 정독을 하시는 게 이런 좋습니다. 얘기도 해주면 좋겠어요. 보통 친구들이 영어나 국어나 주요 과목은 학원을 다니니까 어느 정도 커버를 치는데 탐구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그냥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또 시간을 많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이것도 평소에 공부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둬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좀 아무래도 탐구다 보니까 친구들이 여기에 큰 비중을 놓을 수는 없는데 특히나 뭐 사회나 사회 과목이나 뭐 지구학,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해야 되고 정리해야 될 게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근데 탐구 과목은 정리 노트만 만들면은 내가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내가 개념만 이해했다 그러면은 70%는 거의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나머지 30%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는 시험 기간 그 3, 4주 전쯤에 문제 푸는 거는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들어요. 그냥 문제만 풀면 되니까. 근데 정리 같은 것만 미리 조금씩 해놓는다면은 시험 기간 3, 4주 전에는 그냥 문제만 반복하면서 계속 풀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좀 미리미리 해놓는 게 나중에 시험 3, 4주 직전에는 조금 더 주요 과목에 힘을 쏟고 얘는 문제만 풀면 되고 그 이전에 정리는 얘는 미리 해놓고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연장인데 비내신 기간에 정리는 어느 정도 돼 있다? 이 얘기 지금 하신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운사고나 좀 내신이 중요한 학교에서 보통 문제가 쉽기 때문에 변별력을 유지하는 보통 아이들이 안 챙기는 과목 중에 하나가 또 탐구다. 학원을 아까 지금 연장인데 보통 학원을 다니는 과목은 어느 정도의 등급이 나오지만 탐구는 그냥 말 그대로 벼락치기로 해야지 해서 뭐 세계사 뭐 이런 거 막 갑자기 막 하면 이제 등급이 안 나오니까 이런 잘하고 못하고의 등급 차이는 어떻게 보면 탐구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탐구는 쉬우니까
벼락치기로 해야지가 아니라 틈틈이 꾸준히 어떤 과목이 됐든 수시라는 걸로 내가 어쨌든 학교를 간다 하면은 이렇게 나름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보통 잘하는 친구들은 저런 과목에서도 1, 2등급이 나온다라는 거. 평소에 좀 공부하라는 얘기겠죠? 그래, 그리고 특히나 막 세계나 한국사 이런 경우는 진짜 외울 게 많아요. 막 3, 4주 전에 아니면은 주요 과목 다 해놓고 막 1, 2주 전에 외우려고 하면은 진짜 다 못 외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 한번 한국사과 세계사가 3등급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그 학기가. 그래서 약간 정말 절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되게 열심히 미리미리 공부해서 1등급을 맞았었는데, 제가 그 고려대학교 면접을 보러 갔었을 때 입학사정관이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다른 건 다 1등급 아니면 2등급인데 왜 얘만 3등급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면접이니까 그래서 되게 그게 하다가 이제 결국 얘기했던 게 한국사나 세계사 같은 경우는 암기가 보통 기반이 되는 과목인데 저는 그때 이해에 초점을 하고 시험 대비를 보통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시험 대비를 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암기 부분을 좀 놓치게 됐었고, 그 결과 3등급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 그렇게 점수가 안 나왔던 거를 바탕으로 암기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그 다음에는 암기 부분을 더 보충한 결과 1등급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입학사정관께서 그러셨구나. 아니 이것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고대에 들어갔었을 때 탐구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면접장에서는 그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종합을 준비하시다 보면은 그런 탐구가 내신에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 정도 측정을 그 기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탐구라고 해도 만약에 나중에 종합을 쓸 생각이 있으시면은 어느 정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그냥 저희 기본적인 공부 노하우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플래너를 활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는 MBTI 극 J인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한 90%가 J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시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거는 제가 원래 지금도 쓰고 있는 스터디 플래너 한 장 따와서 이렇게 예시로 만들어 본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루의 순공 시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순공 시간은 내가 하루에 진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만을 얘기해요.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날 잡고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가, 이걸 옆에 타임워치나 그런 거 하나, 스톱워치 이런 거 하나 놓고 한번 측정해 보시는 게 좋아요. 한 번 정도. 그래서 내가 하루에 책상 앞에 앉아있어도 책상 앞에 10시간 앉아있어도 순공 시간은 4, 5시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열심히 공부하지만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하루에 순공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나 오늘 책상 앞에 10시간 앉아있었으니까 공부 되게 열심히 했어. 하지만 실제 순공 시간은 막 4, 5시간밖에 안 되면은 그 친구는 실제로 공부를 4, 5시간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책상 앞에 앉았지만 내가 핸드폰을 한다거나 노트북으로 인강을 듣다가 아니면 카톡을 한다거나 갑자기 카톡을 하다가 보니까 네이버에 들어간다거나 그런 시간들은 당연히 다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순공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첫 번째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순공 시간에 맞춰서 공부 분량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부 분량을 정하실 때는 좀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면은 수특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오늘은 풀어보겠다. 아니면은 수특 1단원의 작품을 읽어보겠다. 아니면은 교과서 3단원의 내용 정리를 해보겠다. 좀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게 좋고, 또 분 단위로 공부 계획을 안 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분 단위로 공부를 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집에 7시에 왔으면은 7시부터 7시 50분까지 국어를 하고, 그 다음에 10분 쉬고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사회를 하고 10분 쉬고 그 다음에 9시부터 9시 50분까지는 과학을 해야지. 이렇게 했었을 때 성공적으로 그 시간을 꽉 채워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해낸 공부 분량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 단위로 공부 계획을 짜지 말고 이렇게 항상 구체적인 학습 과정 위주로 공부 계획을 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스페어 타임 남겨놓기.
예를 들면 내가 오늘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8시간이면은 공부 계획은 6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 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공부하다가 뭐를 뭐 다 집중을 못 할 수도 있고 갑자기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계획한 공부가 만약에 8시간 꽉 차서 했는데 만약에 못했다. 그럼 이게 계속 이월이 되면서 또 나는 또 좌절감을 느끼고 성취했다는 감정도 못 느끼고 공부가 지겨워지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으면은 내가 오늘 하루 계획을 해놓은 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적게. 그럼 나머지 스페어 타임 동안은 내일 할 거를 미리 땡겨서 할 수도 있고 오늘 했던 거를 복습할 수도 있고 오늘 내가 너무 피곤했다. 그럼 그날은 그 시간을 좀 휴식 시간으로 취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시간이 남았는데 공부 컨디션이 괜찮아. 그럼 내일 걸 미리 땡겨서 해요. 그럼 내일은 내가 공부해야 될 양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럼 그 시간에는 내가 어제 열심히 해서 오늘 이런 보상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할 때 스페어 타임을 남겨놓는 거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스터디 플래너를 활용할 친구들이라면 이것도 하나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100%를 다 할 것 같은 거를 기준으로 한 80% 정도를 계획으로 잡아라. 이런 네,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 중간고사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그 전에 저는 근데 극 제2의 기준으로 한 4주 전이면은 그 4주짜리 플랜을 한번 짜요. 이번 첫 번째 주에는 뭐 1단원 끝내고 두 번째 주에는 2단원 끝내고 세 번째 주에는 3단원 끝내고 이런 식으로 큰 주의 단위를 굵직굵직하게 먼저 짜놓고 그 다음에 일요일 저녁이 되면은 내가 그 일주일에 할당해놓은 공부를 일당별로 저는 배열을 해놔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한 단원을 이번 주에 만약에 1단원을 끝낼 거다. 그러면 이번 주 내에 1단원을 끝낼 수 있도록 그 공부를 조금 분배를 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좀 지켜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계획을 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굵직굵직한 계획은 좀 짜줘야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를 원활하게 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의 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최근에 읽은 공부 관련 서적에서는 그 스페어 타임 얘기를 거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저렇게 막 대략 꼼꼼하게 나는 못 짜, 난 J형이 아니야 해도 일단 대략적으로 오늘 와서 뭐 영어 숙제 다음날 영어학원 가니까 뭐 영어 숙제 이렇게는 대략적으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계획이 있잖아. 뭐 영어 숙제 뭐 수요일 날은 수학학원 가니까 그 전날엔 수학 숙제 그리고 뭐 복습 이렇게 뭔가를 짰다면 그 스페어 타임 그러니까 못한 거 그러니까 그 날에 계획을 세웠는데 못한 거를 할 만한 그 요일을 하나 정했다고. 맞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게 조금 어려우면 그냥 계획을 세부적으로 짜는 게 어려우면 특정한 요일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날은 내가 학원이 없고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날은 내가 못한 부분을 좀 채우는 날로 하자 이렇게 해서 뭐 월요일에 조금 못했던 거 수요일에 못했던 거 그 각각의 밀린 공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는 학원 숙제를 하느라 못했던 복습도 있고 아니면 이게 조금 어려워서 못했던 또 공부가 있고 이런 것들을 특정 날을 정해서 한다는 거는 이날은 친구들하고 놀고 뭐하고 뭐 가족 모임이 있고 해도 어쨌든 그거를 채울 수 있는 어떤 책임감 이런 시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뭐 1시간 됐든 2시간 됐든 그렇게 좀 메꿀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 이거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루에 공부 시간이 뭐 5시간인데 그 중에서 막 1시간을 스페어 타임으로 남겨보면 20%를 이제 스페어 타임 예를 들어 뭐 2시간 근데 이렇게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을 때는 특히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고 집에 오고 이럴 때는 스페어 타임을 진짜 남겨놓기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루나 또는 하루에 반나절 정도 이날은 내가 주중에 못했던 걸 하는 시간 이렇게 남겨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공부 노하우인데요. 학습 내용을 말로 정리해보자. 이거는 제가 사실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도 핸드폰 당연히 있었어요. 핸드폰도 당연히 있었고 카톡도 당연히 있었지만 저는 뭘 하나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많이 썼어요. 이게 뭐냐면 녹음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오늘 하루 공부한 내용을 만약에 정리를 하고 싶을 때 녹음기 틀어놓고 제가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좀 정리하는 걸 이거 좀 녹음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다시 들으면 되게 오글거리거든요. 자기가 한 말을 귀로 듣는 건 사실 진짜 오글거려요. 근데 그것만큼 머리에 남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녹음기 켜놓고 오늘 내가
했던 내용을 누군가한테 가르치듯이 아니면 자신한테 되뇌이듯이 이렇게 녹음을 했었고, 이거를 어디 지나갈 때마다 들을 때도 있었고, 아니면은 등하교를 했었을 때 들었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잘 머리에 안 나는 내용은 누군가한테 말로 가르치듯이 정리하고 이거를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하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말로 이거 녹음해서 듣는 거 너무 오글거려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녹음을 안 해도 되니까 누군가한테 가르치듯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로 정리해보면은 그거를 말로 정리하는 순간 나의 말을 다시 내 귀로 듣는 거랑 다름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누군가한테 가르치듯이 하는 암기법이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공부 팁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양보다 질을 중시해야 된다는 거.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모든 공부 시간이 아니라는 거를 명심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성적이 안 나오지? 그럴 때는 내가 진짜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학원에서 기계적으로 앉아서 문제 푸는 시간, 독서실에 앉아서 멍 때리다가 공부하다가 멍 때리다가 공부했던 시간, 이것들이 과연 질 높은 공부였을까? 이거를 한번 반성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양보다 질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책상 앞에 앉아서 집중할 때는 진짜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대한 순공 시간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 노하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저것도 좀 말로 정리해보기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정리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 이게 말로 하는 게 좀 오글거리면 어쨌든 이것도 잘하는 친구들의 공통된 특징인데 뭔가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정리를 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백지에다가 써서 이렇게 개요들을 그리면서 정리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쓰는 게 귀찮아. 오답노트 너무 귀찮아. 어떻게 해? 막상 얘기를 해줘도 오답노트나 이 정리 노트까지 남자친구들 못 갈 거야. 그리고 성격상 못해. 근데 만약에 이게 좀 나만의 방법을 좀 찾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 게, 굳이 말로 정리하는 것도 너무 귀찮아. 말이 귀찮아. 이러면 그냥 이게 뭔가 정리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됐든 아니면 선생님처럼 노트에 써보든 아니면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선생님도 아까 그 다양하게 정리를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영어의 경우는 다 공부를 끝내보고 잘하는 친구들이 가끔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게 있어. 이렇게 영어만 있는 걸 줘. 그래서 이렇게 자기 분석해보면서 선생님 해볼게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 그런 좀 정리의 시간을 갖는 거? 그런 시간을 좀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가끔씩 이제 비교과 과목 중에서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노력은 들이고 싶지 않은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워드 프로세서 같은 데다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로 키워드 위주로 정리해서 시험 직전에 이거 뽑아서 보면서 이제 학교 가는데도 보고, 그다음에 시험 직전에도 보고, 이렇게 하나의 그 요약본처럼 그냥 워드로 간단하게 쳐서 그렇게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정리하기 좋은 방법을 찾는 게 진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시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수시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내신 성적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내신 성적이 없으면은 교과도 종합도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를 챙기기로 결심하셨으면은 내신 성적은 진짜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양한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건데, 학교에서 그냥 내가 교과만 노릴 거다. 그럼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도 상관은 없죠. 근데 교과로 6개를 넣는 친구들은 없어요, 보통. 교과도 있고 교과보다 더 나의 대학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게 종합이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 활동 참여해보는 것도 종합을 대비할 때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활동을 한번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추억도 남는 것도 당연히 하나이고요. 세 번째로는 선생님들과 친해지는 건데, 이거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 제 생기부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네 번째로는 대학 입시 정보 모으는 건데, 이거는 사실 막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한다 이럴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목표하는 과가 있으면은 그거를 미리 정해놓는 것도 나의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대학 입시 특히나 3학년이 올라가면은 아니면 2학년 겨울방학부터는 여러 대학의 모집 요강도 보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교과가 있네? 교과에 최저가 있네?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약간 이런 게 중요하네?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의고사 소홀히 하지 말기. 왜냐면 사실
대입은 매년마다 바뀌어요. 어떤 해는 그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해는 수능 최저 기준이 강화되는 학교도 있고, 또 그리고 내가 넣으려고 했었던 학교가 종합인데도 불구하고 최저 기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없어질 수도 있지만 언제든 대학 모집 요강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거는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는 친구 진짜 많아요. 한 번 삐끗했다고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번 시험을 망쳤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망친 시험이 하나 있는데 내가 뭐 얼마나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이번에 한번 4가 나왔어. 평균적으로. 내가 이거 나와서 진짜 다 깎아먹겠네? 난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나 종합 같은 경우에는 성적의 향상 그래프도 좀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만약에 4등급이 나왔다. 근데 3등급, 3.5등급, 3.2등급, 2.8등급, 예를 들어 1.9등급 이렇게 향상되는 그래프를 그리면은 내신 평균이 낮다 하더라도 하향 그래프를 그리는 친구보다 훨씬 합격률이 높아요. 특히나 중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성적의 추이도 보기 때문에 한 번 떨어졌다고 해도 그 다음에 만회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내가 막 3등급 나오고 4등급 나왔어. 또는 1학년 때 내가 4등급이 나왔어. 나 이제 대학 못 갈 거야. 하지 마시고 최대한 한 번 삐끗해도 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들은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좀 내신 성적은 신경 써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활기록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자율활동 같은 경우 이거는 제 자율활동의 하나인데, 첫 번째로 저는 이제 학생회를 들어갔었고요. 그다음에 학급의 부반장, 캠페인을 진행하는 진행요원, 그다음에 학생 자치법정의 검사로도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학생회장에도 출마를 했었고, 물론 떨어졌어요. 그리고 뭐 임원 수련회에 가서 파주에 임원 수련회 가서 뭔가 활동을 했었었고, 또 그다음에 학생 자치회도 또 한 번 들어갔었고, 아마 이게 1학기, 2학기였을 거예요. 그다음에 학교 축제를 운영하는 운영위원 역할도 했었고, 그다음에 학교 다른 과외 캠페인이라는 거를 또 운영하는 역할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활동을 진짜 많이 했어요. 활동을 진짜 많이 했고, 그래서 넣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자율활동 그 글자 수가 1000자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좀 긴데 아마 여러분은 이거의 한 절반 정도 될 거예요. 반 정도. 그러면은 한 가지 좀 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게, 만약에 내가 교과도 챙기고 종합도 챙기고 많은 활동을 다 못했다. 그럼 한 활동을 쓸 때 심층적으로 쓰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그냥 막 다다익선으로 많이 넣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예를 들어 한두 개를 했는데 이 한두 개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학생자치회에 들어갔다. 근데 학생자치회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막 뭐 그 어려운 갈등을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결을 했고, 그 결과 학교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음.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도 다른 거 두세 개 넣는 것보다 이거 하나 들어가는 게 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교과 활동하면서 학교 활동 너무 많이 하기 힘들다. 그러면 한두 개라도 하되, 아예 안 하는 건 절대 종합에 도움이 안 돼요. 한두 개라도 하되 이거를 조금 자소가 아니지. 생활기록부에 넣을 때 조금 더 심층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뭐 특별한 과목 부장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과목 부장 같은 경우에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율활동은 그냥 학교 전체 프로그램에 뭔가 진행위원이었다던가 아니면 학교 전체 프로그램에 뭔가 참여했다던가 그런 위주로 보통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인데요. 이거는 제가 3학년 때 들어갔던 동아리 활동이었는데, 동아리 활동이 1, 2학년 때는 취미생활 위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3학년은 정말 중요해요. 웬만하면 진로 연계되는 동아리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 1, 2학년 때는 그 대학 입시 탐방을 하는 그런 동아리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런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 동아리 부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때 동아리 내용으로는 뭔가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나 아니면은 갈등을 해결하거나 공동체 생활이거나 아니면 협력,
그런 특정 인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로 생기부를 채웠고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영어 관련해서 생기부를 채웠어요. 제가 영어 교육과를 진행했다 보니까 영어 과목이 특히나 중요해서 영어가 관련된 이런 내용으로 넣었었는데, 발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생기부에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발표를 했었을 때 뭐 The real origin of the franchise라는 내용으로 발표함, 이렇게만 들어가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해서 내가 이 발표에서 무엇을 배웠고, 그리고 이 내용을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정도까지는 동아리 활동에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동아리 활동으로 어떤 활동을 했다, 그럼 어떤 활동을 했음이 아니라 이 활동을 해서 뭐를 배웠고 거기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뭐를 했고, 이게 더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진로 활동은 저는 진로 활동에도 영어 교사라는 단어가 넣고 싶어서 첫 번째 영어 교사 단어라는 걸 넣었고요. 그래서 영어 교사의 꿈이 확고한 학생으로 저는 좀 영어 교사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문장을 하나 넣었었고요. 그리고 진로 활동에서 저는 이런 거를 하나 넣었어요.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서 후배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했었었다. 이게 사실 봉사활동이에요. 근데 봉사활동이라고 꼭 봉사활동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멘토멘티 활동을 했던 게 교사라는 꿈이랑 연결될 수 있으면, 그리고 이게 나의 진로 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봉사활동도 이렇게 진로 활동 같은 데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어 교사와 관련해서 봉사활동을 해서, 이거는 학교에서 한 프로그램이었어요. 학교에서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멘토멘티 활동이었는데, 이거는 학교 교내에서 한 봉사활동이다 보니까 대입 전형에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진로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했다, 이거는 여기 진로활동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봉사활동이면 꼭 봉사활동 이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쓰고 싶은 소재가 있으면은 어떻게든 엮어서 생기부에 적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슨 뭐 대입 전형 조사를 했다, 뭐 학과 입시 자료를 확인했다, 뭐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했다, 이런 것들이 다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로 이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시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없어요. 그냥 진짜 이거는 오롯이 담임 선생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뭔가 내가 많은 학급을 위해서 많은 행동들을 했다, 그러면은 담임 선생님께서 잘 써주실 거고, 근데 내가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담임 선생님이랑도 사이가 안 좋고 수업도 대충 듣고 이러면 담임 선생님께서 잘 안 써주시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담임 선생님이랑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종합에서 내신이랑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성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는 전공과 연계해서 전공 연계성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가장 중요시되는 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각 과목별 선생님들이 너 어떻게 수업을 들었어?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 잘 쓰는 법, 줄여서 세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업적인 성장 과정을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국어다, 그럼 아니면 과학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과학이다. 그럼 과학에서 생명을 배우다가, 예를 들면 내가 의과대학을 넣을 거다. 그러면 생명에 대해서 배우다가 암세포의 변화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된. 그래서 학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상으로 이거에 대해서 기사를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PPT 자료를 만들었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 궁금증을 해결시킴. 그래서 이로부터 암세포는 이러이러한 특성이라는 거를 배움. 이거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각 과목별 선생님이 써주실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면은 더더욱이나 세특에 잘 쓰는 게 중요하고요. 학업적 성장 과정, 이런 식으로 궁금증이나 학업적인 어려움, 이거를 해결한 과정, 내가 이로부터 배운 점, 이런 것들 세특이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은 특히나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도 내 진로와 연계된 분야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영어 교육과면은
사실 영어랑 가장 큰 밀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근데도 다른 과목에서도 제 영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 뒤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성적인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데 그 각 과목별 선생님은 이 학생이 매 수업 시간마다 어땠는지 지켜보는 관찰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1년 동안 또는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수업에 참여했는지, 어떻게 학교 생활에 열의가 있는지 수업 시간을 통해 보실 수 있는 선생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걸로도 인성적인 측면을 잘 반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특히나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예비 고일도 있어서 세특이 그 선생님이 써주는 그 뭐라고 했는데 성장 과정을 선생님이 써주는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선생님이 써주는지 이런 거 몰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금 예시를 보자면 이거 제 1학년 때 생기부고 2학년 때 생기부인데 일부만 조금 따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영어 말하기 대회를 나갔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좀 어려움이 드러나죠. 그 다음에 2학기에서는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걸로 뭔가 발전했음을 보여줄 수도 있고 만약에 이런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내가 이런 영어 말하기 대회를 나갔다는 걸 좀 더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다 그 교과목 선생님한테 학기 말에 그래서 이런 거를 했는데 이런 거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요즘은 대부분 많은 선생님들이 학기 말에 여러분들한테 종이를 주면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이거 쓰고 싶은 거 있으면 써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영어 말하기 대회를 나갔으면은 그거를 근거로 내가 글을 써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러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넣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적어봐. 이럴 때 귀찮아서 그냥 말자 하지 마시고 꼭 뭐라도 적어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면은 만약에 그 과목 선생님이랑 사이가 좋다면은 당연히 써주시겠죠. 근데 대부분 많은 선생님이 그렇게 써오는 열의가 있는 친구들이면은 사이가 나쁜 게 아니면 대부분 많이 써주세요. 그래서 좀 발품을 팔아서 선생님이랑 좀 친해져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서 직접 찾아가서 써달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알아서 잘 써주신 건가요? 저는 선생님들이랑 일단 사이가 좋아서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잘 써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어떤 과목은 제가 써서 제출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선생님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대한 별다른 말이 없었으면은 제가 종이에다가 이런 내용을 했고 이런 거를 했다라는 걸 간단하게 적어서 선생님 제가 이러한 활동을 했었는데 이거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적어주실 수 있나요? 라고 가져간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 선배들의 어떤 팁 같은 거를 블로그에 많이 올리는데 그 충영고 선배가 자기네 학교 선생님들은 잘 안 써준다. 그래서 찾아가서 좀 써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세특을 좀 적극적으로 가서 좀 써달라 이런 문구를 넣고 싶다. 좀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은 모든 각 과목별 선생님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써주는 게 의무가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선생님이랑 친하지 않아도 어차피 그 선생님은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써주시긴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라도 써갈 거를 가져가면은 오히려 그 선생님이 사이가 나쁜 관계가 아니라면은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선생님이 이 학생에 대해서 뭘 써줘야 될지 고민할 수 있는 거리를 줄여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쌤이랑 사이가 나쁘지만 않다면은 내가 이거 부탁해도 될까? 굳이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서 부탁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선생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이런 내용을 했다 한 줄 그냥 더 적어달라는 거니까 부담 없이 가서 말이라도 꺼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덧붙이면 지난번에 그 선배가 충영고 선배가 와서 자기는 그 세특을 어느 정도 관리했냐면 체육은 사실 비교과 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지만 자기는 그 세특을 위해서 체육부장까지 했다. 그만큼 다양한 선생님들과 되게 친분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부를 막 상위권 친구면 선생님들이 당연히 누구나 이뻐하시겠고 그 관심 보여 하지만 내가 그냥 본인 생각하기에 좀 평범하다. 근데 내가 선생님과 좀 친하게는 지내고 싶다.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좀 열심히 듣는 친구를 좀 눈여겨볼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서 질문을 자주 하면서 뭔가
그리고 그때 두 번째 팁을 아까 그때 선배가 얘기했던 것도 첫 번째는 과목별 부장을 했고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친해질 기회를 만들었고 두 번째는 아는 것도 가서 일부러 질문을 했다고. 그래서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일부러 어려운 질문을 막 했다고도 했었거든. 왜 물어봤어? 이랬더니 선생님에게 눈여겨 선생님 나 봐달라고 일부러 가서 쉬는 시간에 물어봤대. 근데 이게 질문을 하는 친구가 정말 없는데 질문을 한다라는 거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다는 약간의 간접적인 어필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질문을 한다라는 것도 선생님 100% 기억을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정말 한 100명을 들고 질문해봐 하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질문을 하지 않는데 되게 중요한 거거든. 질문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팁일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그만큼 얘가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다른 애들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렇게 눈여겨볼 수밖에 없어. 이런 걸 좀 잘 활용해서 하시면 좋은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많은 과목별 부장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막 음악 부장, 음악인데도 음악 부장도 하고, 막 수학 부장도 하고, 과학 부장도 하고, 여러 별 교과 그런 부장들도 했었었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 봤어요. 이과인데 만약에 생명에서 배우는 내용과 연계돼서 자기가 뭔가를 알아보고, 그러니까 그 수업에서 꼭 다른 내용이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뭐 암세포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수업 시간에 암세포가 살짝 스쳐 지나가듯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암세포에 관련된 자기가 뭔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과학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이런 거를 좀 조사해봤는데 제가 조사한 게 맞을까요? 이게 뭔가 아니면 이거가 뭐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게 진짜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선생님은 그거를 보고 그 생활기록부 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이 학생은 암세포에 대한 수업을 듣고 학업적인 궁금증이 생겨서 글을 써봄.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했음. 이렇게 쓸 수 있는 근거가 하나 또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기사를 알아본다던가 아니면 뭔가 자료를 한번 찾아본다던가 글을 써본다거나 아니면 조사를 하다가 어려운 점이 생긴다는 듯이 약간 어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과 친해져야 되는 이유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그 생활기록부 일부인데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퀄리티는 선생님에게 달려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이 밑에 빨간색 부분은 1학년 때 같은 과목을 들었던 같은 반 친구의 생기부고요. 이 주황색이 제 생기부예요. 전체 분량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이 정도의 분량을 선생님한테 받았고 저는 저 노란색 분량 전체를 선생님한테 받았어요. 1학년 1학기 한 학기 동안이요. 보면은 문장의 질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저도 굵직굵직하게 더 많이 쓰여있고 분량 자체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저 때는 특히나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에게 다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써주는 게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 써준 과목도 있어서 얘는 이건 더더욱 짧아요. 근데 그거에 더불어 만약에 그 선생님이 써주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써줄 만한 애가 없다 그러면은 한 이 정도밖에 이 정도밖에 안 써줘요. 진짜 딱 한 줄이잖아요. 이거 수학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질문함. 이거 그냥 누구한테나 다 써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기부를 분석하는 그 입학 관계? 사정관. 네, 입학사정관은 갑자기 말이 기억이 안 나서 입학사정관들은 선생님들이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써준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뭔가 열심히 풀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질문했다. 좋은 말 같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이거 얘 써줄 거 하나도 없어서 이거라도 썼구나 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최대한 좀 선생님들이랑 친해지는 게 좀 길쭉길쭉하고 더 심도 있는 내용을 쓸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딱 그게 그 단적인 예시입니다. 저 주황색이 다 선생님이고 네. 빨강색이 친구가 이렇게 네. 내용가 있죠. 네. 그래서 같은 반, 같은 선생님의 같은 수업을 들었던 같은 반 친구의 이제 생기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예시인데요. 그 친구의 생기부고 저의 생기부예요. 한 과목인데도 내용이 조금 다르죠. 화법과 작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은 영어교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영어 과목에 자신이 있었는지 영어 교사를 왜 꿈꾸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화법과 작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의 생기부를 채우면은 굳이 자기소개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한 소개, 내가 왜 이런 꿈을 갖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 영어라는 과목에 흥미를 갖게 되었는지 이런 세부능력 특기 사용으로도 충분히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할아버지에 대한 소개를 했다. 그래서 학생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 내용이 전부잖아요. 이게 선생님과 친해져야 되는 하나의 이유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제 전공이 영어 과목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다른 과목 선생님이랑 또 친해져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생활기록부의 일부인데요. 저는 모든 과목에 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뭐 태만한 모습이 없다, 뭐 타입 오범이 된다, 적극적으로 임한다. 그래서 음악인데도 불구하고 음악 부장으로 뭐 열심히 했다. 이 일부분만 따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모든 과목 선생님이 적어준 말들에 다 이렇게 시작한다면 한두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이 입학사정관도 이 얘가 진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구나, 수업을 열심히 들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영어 교육과다 보니까 교육과 연기하는 게 또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뭐 멘토로서 멘티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조장을 해서 조원들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보였다거나 아니면은 수학 부장으로서 수업의 진행에 도움을 돼서 교사의 역할을 보조를 했다던가 그리고 한국 지리에서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잘했다던가 모둠장으로 해서 모든 분들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주는 역할을 했다던가 다른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공과 관련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의 진로를 선택을 하면은 이 진로에 필요한 역량이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요즘은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강조하는 역량이 공동체 역량, 뭐 협업, 그다음에 협력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또는 아니면은 타교과 융합 이런 것도 많이 강조를 하니까 이런 생기부에 다른 애들과 뭔가 협업을 했다던가 아니면 다른 애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다거나 이런 게 많이 적혀 있을수록 당연히 유리하니까 다른 자기 전공과 관련 없는 교과라도 생기부는 항상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시 전략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제가 한양대 에리카 경쟁률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최저가 있는데요. 경쟁률이랑 실질 경쟁률인데 이 실질 경쟁률은 최저 때문에 떨어지는 학생들이 나타나서 존재하는 실질 경쟁률이에요. 그래서 6.9였는데 4.4, 7.3이었는데 3.7, 8.4였는데 5.3. 특히나 국방정보공학과는 5.9였는데 1.8. 정말 많이 떨어졌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최저가 없으면은 최저 그건 잠깐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내신과 생기부만 믿기에는 요즘 대학 입시가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도 폐지됐죠. 그리고 요즘 어떤 학과는 면접도 안 본대요. 어떤 학교는 면접도 안 보면 그냥 여러분들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성적이랑 생활기록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제 생기부는 고려대는 합격했지만 건국대는 떨어졌어요. 이거는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최저도 없는 그냥 종합 6개 쓰면은 이거 진짜 대학 결과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불안해 하셔야 돼요. 내 생기부가 이 학교 인지상에 맞을까? 근데 생기부는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에 쌓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종합이에요. 교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치로 볼 수 있지만 종합은 더더욱이나 수치로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교과로 쓰신다고 해도 주요 대학의 교과 전형은 다 최저 기준이 있어요. 없는 학교들도 있고 없어지는 학교도 있지만 나중에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길 수도 있고 또 대부분의 교과는 많이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최저학력 기준이 최근에 완화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긴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최저를 맞추기 어려운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 경쟁률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최저를 맞춘 이후에 따라서. 그래서 나는 모의고사 어려워. 나는 수능 최저 맞추기 어려워. 라고 하시면은 좀 어려운 길을 돌아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대학의 폭도 많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모의고사나 최저는 놓치지 말고 끝까지 가져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하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주요 과목으로 국영수는 항상 주요 과목으로 치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 중에 절대평가란 말이죠. 그래서 난이도가 어려워도, 난이도가 쉬워도 90점만 넣으면 1등급이고 80점만 넣으면 2등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요 과목이 절대평가라는 거는 되게 큰 강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평가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때는 영어가 절대평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막 한 문제만 두 문제 틀리면 막 2등급으로 내려가고 이럴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두 문제 틀린다고 2등급 안 나오잖아요. 1등급 나올 수 있잖아요. 90점만 넘으면. 그러니까 이런 영어가 주요 과목인데 절대평가로 있다는 거는 최저 기준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서 이제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첫 번째 제가 고려대랑 한국외대가 좀 마음 아프게 떨어졌었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이 최저 때문에 발목이 잡혔었어요. 그래서 한국외대는 제가 한국외대 내신 산출 기준으로 봤었을 때 1.0이었어요. 그러니까 올 1등급이었죠. 그러니까 최저만 맞추면 그냥 합격이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점수였고, 고려대학교도 1차를 잘 맞췄고 면접까지도 굉장히 잘 보고 합격이 거의 눈앞에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수학에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저는 딱 영수 2개만 팠었어요. 왜냐면은 2합 4였거든요. 그래서 2합 4만 맞추면 됐는데, 저는 영어는 항상 거의 1, 2등급이 나왔었고, 그리고 수학도 거의 1, 2등급을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어차피 2개 합쳐서 4등급은 무난하게 나오겠는데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었었는데, 그때 수학에서 마지막에 뒤에서 한 4번째 문제를 고쳐야겠다 하고 화이트를 발라놓고 그 문제 뒤로 이제 밀렸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실수를 이제 나중에 4교시 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그러고 보니까 수학 그때 마킹 지우고 체크를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4교시 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수능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망했구나. 그래서 시험지를 채점했었는데 그것만 잘 고쳤으면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점수였는데 3등급이 돼버린 거예요. 뒤에 4개가 다 날아가 버려서. 그리고 하필 그때 제가 영어가 2등급이 나왔어요. 실수도 그때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2합 5가 나와버려서 고려대랑 한국외대를 정말 아쉽게 놓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저만 맞출 수 있었으면 저는 고대나 한국외대를 충분히 노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추게 되니까 갈 수 있는 대학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처럼 최저를 맞추면은 여러분들의 대학이 훨씬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얘기는 수능에서 실수를 했으니까 주의하자라는 게 아니라 최저를 맞추고 안 맞추고에 따라서 대학의 퀄리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고,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최저 준비 같이 병행하시고 공부를 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고3 때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 학교들을 확인해 보시고 여기는 최저를 넣을 수 있네 하면은 더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긴 최저가 필요 없네 그러면은 그냥 공부는 그래 나 열심히 공부했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는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불안한 입시에서 하나의 무기를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저를 좀 강조하면서. 그 소시학과 학생부 종합 그거 네. 일단 거기만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앞에 잠깐 넘겨보시고 쭉쭉 넘겨주세요. 거기 여기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진로를 못 정했을 경우 1학년 때 어떤 식으로 좀 써야 될까요? 진로 정하셨죠? 제가 진로를 변경을 했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랑 2학년 때는 제가 여기 생활기록부를 가져왔는데 확인 좀 해볼게요.
보고 싶은 친구는 남아서 해달라고 하면 도움이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는 1학년 때는 그 외교관으로 목표가 있어서 외교관으로 준비했었고 2학년 끝나기 직전에 급하게 교사로 바꿨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2학년 때부터 교사라고 나와 있긴 한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죠. 1학년 때 직업이 외교관이다, 2학년 때 희망 직업이 교사다 이런 게 더 이상 안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1학년 때는 거의 외교관에 몰두해서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했었어요. 그 생기부를 적었었는데 그래서 1학년 때 동아리 활동에서도 뭐 정치외교학과에 대해서 조사하고 뭐 PPT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발표했다 이런 내용이 있을 만큼 정치외교학과에 조금 중점을 두었다가 2학년 말에 갑자기 바꾸게 됐는데 그럴 때는 그 진로 활동에 그냥 자신의 사실 다른 학과를 꿈꾸다가 바꾸게 된 계기는 그 계기만 잘 드러나 있으면 바꾸게 된 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1학년 때 제가 외교관을 하다가 2학년 때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교육 관련 봉사활동을 하고 영어 교사의 꿈을 갖게 됨 이런 게 생기부에만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설득만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전혀 다른 분야를 생각하다가 2학년 때 다른 분야를 돌리고 싶어요. 그럼 그거를 아까 말했듯이 생활기록 그 세부능력 특기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 갑자기 어느 부분에 흥미가 생겨서 아니면 이 부분에 뭔가 더 궁금증이 생겨서 여기를 더 이 길로 더 가고 싶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 이거가 증거만 남아있으면 돼요. 그래서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내용을 많이 넣으셔도 돼요. 뭐 대입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희망 및 학과에 대해서 뭔가 조사를 했다. 내가 내 꿈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그 노력을 했다라는 것만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예를 들면은 뭐 교사의 꿈을 갖다가 그래서 1학년에는 교사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로 활동을 채웠어요. 2학년 때는 그게 내가 갑자기 컴퓨터 공학과에 가고 싶다. 그럼 교사에서 컴퓨터 공학과로 바꾸게 된 계기가 진로 활동에서 조금 더 조사를 했더니 뭔가 내 장점이 컴퓨터 공학이랑 더 맞는 것 같아. 그런 걸 깨달았다라는 걸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1, 2, 3학년 때 같은 꿈으로 쭉 갔다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변형이 되게 된 그 계기만 생기부에 넣어주시면 돼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오늘 일단 첫 번째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첫 번째는 순공 시간을 확보해라. 이거는 그 고대 속에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양보다 질이다. 양치기를 하기 이전에 개념 이해를 했고 중요한 거는 오답 확인을 하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 이게 양보다 질 그리고 기본적 순공 시간을 베이스로 깔 것. 세 번째는 시험 대비는 3, 4주를 잡되 시험 직전에 80%가 돼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60, 비내신 시간에 20, 그리고 그 나머지 20을 한 달 동안 조화로 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그 생활 기록부 챙기기. 그래서 뭐 자율활동, 다양한 학교 활동을 하라는 얘기였던 것 같고,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도 그 진로와 관련된 거를 많이 채우면 좋다. 그리고 세특 능력을 많이 강조해 주셨고 그렇게 어떻게 쓸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세부적인 팁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 과목이 바뀌면서 진로가 바뀌면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팁을 잘 기억해서 잘 채워가는 게 나중에 생각보다 세특이 종합 전형을 쓰고 싶은 친구는 너무 많고 저렇게 지금 아까 색깔로 보여줬듯이 저런 친구가 세특에서 했던 친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학교나 내신이 좋은 친구가 많기 때문에 붙으려면 저 정도의 그 화려한 생기부를 요구하는 거지 나는 내신도 어정쩡한데 교과를 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종합을 써볼까 해서 붙는 전형이 아닙니다. 약간 로또같이 생각하고 그냥 막 이렇게 붙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런 많은 붙는 친구는 하나같이 선생님들이 보면 아 붙을 것 같아 라는 저런 화려한 색특과 이런 생기부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같이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라는 얘기를 하나같이 했어요. 이거는 학생부 종합이라는 전형을 쓰고 싶다면 그리고 다양하게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면 분명히 해야 되는 노력 중에 하나니까 좀 간과하지 말고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질문 조금 받고 아니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기 전에 우리 수고해주신 저희가 이게 준비를 한 달 넘게 했어. 한 달 넘게 한 거고 선생님이 이게 옛날에 막
하셨던 생기부 이런 거까지 조사를 되게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자신의 노트와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 주신 부분이니까 박수 크게 한번 쳐주세요.